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가와의 대화 진행을 맡은 연극 비평집단 시선의 평론을 쓰고 있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네. 작가를 이용해서 저희 홍보를 조금 하자면, 저희가 아마 데스크에서 월간 시선을 나눠드렸는데요. 저희는 젊은 평론가 집단이고요. 매달 이제 국가지로 배포하고 있는 월간 시선을 대학로 여기저기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연을 보러 오가실 때 저희 월간 시선을 보시게 되시면 반가운 마음 한 장 가져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작가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앞에 잠깐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작가님들한테 급하게 미션을 하나 드렸어요. 아마 오늘 2시부터 공연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좀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본인 작품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나서 제가 질문을 준비한 걸 드리고 이러면 어떨까 했더니 무척 당황하셨는데 하셨겠지만 순서는 노현주 작가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발적 멸종을 쓴 노현주라고 합니다. 자발적 멸종은 제목 그대로 이제 70년 정도 후 2087년에 인류가 투표를 해서 자발적 멸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데요. 배경은 산부인과에서 불임 수술을 받으러 온 현아라는 20대 여자와 이제 멸종 찬성을 하지만 산부인과에 불임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있었던 유민이라는 두 여자의 대화로 이제 이 연극이 나가는데요. 이제 이 자발적 멸종에 대해서 유미는 찬성하는 측이고 현아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불임 수술을 하러 와서 둘이 만나서 이 자발적 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 유민의 뱃속에서 있는 아이가 유미는 찬성이지만 엄마 때문에 낙태를 하지 않고 낳기로 했는데 이 아이가 미래에는 후손을 낳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서로 던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차례로 가도록 할게요. 네. 제가 너무 예고 안 해드리고 진행하고 있죠. 네. 사실 되게 디스토피아적 상상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인류가 이것저것 하나 둘 포기하다 못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멸종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그래서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현아라는 여성 인물하고 유민이라는 임신을 한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현아라는 인물이 자발적 멸종을 결정하게 된 어떤 그런 모든 배경을 집약하고 있는 인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바를 하고 있고 당장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 낼 돈이 없어서 불임 수술을 받으러 오는 그런 인물인데, 그 인물이 유민의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만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100년 후를 내다보며 태어난 아이야. 꼭 그렇게 살아가렴. 이라고 속삭이는 연기를 본인이 직접 하셨죠. 네, 작가님 연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때 현아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지, 또 작가님은 쓰면서 혹은 연기하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연기랑 작가 다 어떻게 우연찮게 하게 돼서 그러니까 하면서 연기를 하게 될 때는 앞에 현아 대사가 앞에 현아가 유민한테 100년 후에 태어나면 이 아이는 자신만을 위해 축복받은 걸까요? 할 때 유민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긍정의 대답을 했는데 현아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태어났다면 더 좋을지 이런 대답을 해요. 근데 현아도 유민처럼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자라서 오히려 후손에 대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그렇게 100년 후가 오히려 결정되어 있으니까 멸종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만을 위해서 잘 살아가길 좀 축복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말을 현아 입장에서 한 것 같고요. 작가 입장에서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등장인물이 2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 명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현아, 유민, 그리고 유민의 뱃속에 있는 아이 이렇게 했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되게 중요한 등장하진 않지만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는 결국 멸종을 맞이하는 마지막 인류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마지막 인류에게 하는 말, 이게 결국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목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잘 살아라는 건데 사실 마지막이라는 게 좀 붙으니까 약간 섬뜩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아주 개인적인 30대의 기혼 여성인 저는 늘 왜 아이를 안 낳냐. 너가 지금 그 절벽에 네가 지금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네, 항상 칭찬을 받는데 유민의 대사를 보면 내가 내 몸 결정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유민은 성격이 되게 주체적이고 그런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인물인데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강요해서 애 다 길러줄 테니까 나라고 하니까 또 그 선택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유민의 성격을 보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선택 같아서 네, 왜 아이를 낳도록 설정하셨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질문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산부인과를 낙태하러 가서 만났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출산을 하기로 결심을 유민이 했다고 생각을 했지 하고 생각을 했을 때 1번이랑 조금 비슷한 생각으로 유민은 결국 이 자발적 멸종이란 게 자기한테 그 엄마랑 어떤 대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유민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난 그래도 다 포기해도 희망만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그것마저 포기하더라 이럴 때 유민이가 근데 저는 그 엄마 말을 듣고 우리는 엄마가 희망을 포기했다고 뭐가 나아진 게 아닌데 우린 희망을 포기했다는 것도 일찌감치 포기한 것도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모순일 수도 있는데 유민의 마음속에 또 이제 내가 자발적 멸종을 결정해줬으니까 이 아이는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1번이랑 좀 비슷하게 그런 마음으로 유민이 결정을 했고 조금 작가적인 설정을 하면은 그 유민이랑 현아가 현실적으로 배경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아는 과태료도 당장 못 내는 상황인데 유미는 사실 어느 정도 사실 아이를 키우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형편도 괜찮아야 되는 거니까 엄마가 그렇게 키워준다고 얘기하고 자기도 키운다고 결정을 할 수 있으면 경제적인 형편도 현아랑은 조금 다른 인물로 설정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미는 그 미래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렸지만 오히려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희망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현아가 이 아이는 축복받은 걸까요? 근데 모르죠. 그래도 이 아이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유미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낳기로 결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작가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네, 포커페이스를 써주신 양소연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커페이스라는 작품을 쓴 양소연이라고 하고요. 제가 쓴 작품은 이제 가까운 미래의 AI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AI가 포커라는 영역에도 장악을 하게 돼서 체스와 바둑처럼 포커가 인간에게 뭔가 로봇한테 밀리는 상황이 왔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설정을 했는데요. 이 주인공인 러브라는 인물은 3년 전에 인간한테 딱 한 번 패배를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간 플레이어가 퀸이라는 예명을 가진 플레이어인데 얘한테 패배를 해서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폐기 처분이 되는 상황에 놓여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은퇴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얘는 물러서게 되는데요. 근데 그날에 이제 남자라는 미스테리한 인물이 찾아오는데 이 남자와 러브가 얘기를 하면서 뭔가 러브가 그때 3년 전에 왜 실수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러브라는 이제 인공지능은 그때 실수했던 이유가 뭔가 퀸의 어떤 눈빛에서 혼란을 느꼈고 거기서 자기는 순간적인 오류가 발생해서 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퀸조차도 실수를 한 거였는데 이 실수의 반응을 이제 러브라는 인물이 뭔가 인간의 감정에 동요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남자는 그것조차도 AI가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간 후에 마지막에 남자가 딱 일어나면서 그 자신의 정체가 러브의 다음 모델인 포스라는 사실을 암시를 해요.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고 이 남자는 또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러브가 구현할 수 없는 행동까지 구현을 할 수 있다고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남자라는 인물이 담배를 피는 행동을 하고 러브는 마지막에 그 행동을 흉내를 내면서 끝이 납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작가님들께 소개를 부탁했더니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은 생생감이 네, 있는데요. 네, 일단은 준비해온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남자가 AI인가 아닌가 중간부터 좀 이렇게 의심하면서 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에 가면 반전으로 AI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감정을 본능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마치 분석이 가능한 영역인 것처럼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새롭게 등장한 AI는 인간을 완벽하게 분석해내고 흉내내게 될까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작품을 썼었는데요. 첫째로 저희 인간들이 AI를 화두로 올릴 때 딱 우리 인간을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하나는 감정이고 또 하나는 창의력이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AI는 이 두 개를 다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창의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러트거스라는 대학에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어떤 예술 인공지능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AI들은 인간의 것을 모방을 하면서 이제 예술 작품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공통점들을 다 제거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를 창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AI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예술가로서 또 좌절을 느꼈고요. 네, 두 번째로 감정에 대한 영역인데요. 사실 이거는 되게 애매한 영역인데 감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 AI가. 이제 디즈니에서 개발한 어떤 파베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또 인간들이 이제 영화를 볼 때의 감정을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인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평점을 내릴지를 미리 예측하는 기계라고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어떤 인간의 감정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그 개발자들의 자신감이기도 하고 또 이거 자체가 이제 AI가 인간을 정말로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품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첫째로 AI의 개발 목적이 인간을 닮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좀 냉정하게 말해서 AI가 개발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일종의 홍보 전략으로 활용을 하는 그것의 방편 중 일종이 인공지능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AI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인간의 그런 메커니즘과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오히려 인간과 자본과 기업의 종속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 작품에서는 러브라는 모델이 이제 기존의 모델이고 상위 모델로 포스라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극 중에 이런
남자처럼 인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오히려 이 감정을 분석하지 못해서 혼란을 느끼는 쪽,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인간에 더 가까운 존재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네, 러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더 인간성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저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뛰어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AI가 인간이 된다라는 것과는 동치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AI는 그 인간이라는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도구일 뿐 그 인간이라는 문제 자체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작가님 노트가 한 바닥이 AI에 대해서 엄청 답변을 준비해갖고 오셔가지고. 제 절반도 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장면인데 사실 오늘 공연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원래 대본에서는 담배를 러브가 실제로 입에 대고 불을 붙이는 걸로 끝나는데 오늘 공연은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러브는 담배를 필 수 없게 설계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위 버전의 AI니까. 근데 상위 버전의 AI가 그것마저도 구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자기가 고장이 날 걸 알면서도 불을 붙이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러브 마음은 혹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네, 감정이라면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러브가 이런 담배를 쥐는 행동을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안 된다는 걸 100% 알고 있으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거가 약간 극 중에서 나오는 포커에서의 블러핑이라는 개념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 블러핑은 사실은 겉으로는 이렇게 뭔가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공을 위해서 설계가 되는 전략 같은 거잖아요. 근데 러브가 담배를 쥐는 행동은 그거랑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목적성이 없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충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AI의 세계에서 충동은 허용이 되지 않잖아요. 뭔가 예기치 못한 오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러브가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인간으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뭔가 인간 세계에서는 모든 결과의 책임은 스스로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러브는 이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자기 마음에 따르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엔딩이 사실 비극이라고만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는 그래도 가장 최근에 공연, 네, 가까운 시간 내에 공연을 한, 네, 조금 더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필모그래피를 써주신 배시연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배시연입니다. 필모그래피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제 극 중에서는 제가 수진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제 저희가 배우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혜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왔어요. 혜경이라는 배우가 오디션을 보고 서울연극센터에 와서 우연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진짜 되게 탑급인 극작가 선배를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요새 너 뭐하고 지내냐 물어보니까 저 오디션을 보고 있다. 그럼 어떤 오디션 보느냐 하니까 선배가 그랬더니 근데 네 급에 이거 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필모를 제안을 해줘요. 네가 여기서 만약에 그냥 뭐 결혼하고 일 그만둘 거면은 뭐 그냥 네 하고 싶은 공연해도 되는데 너가 앞으로 더 생각 있고 더 잘하고 싶으면 좀 더 멋있는 공연하지 않겠냐 하고 제시하는 필모들, 제시하는 자신의 작품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문학이 아니라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서 여성이 남성 주인공의 이제 서사를 위한 뒷받침의 도구라든가 이제 그런 도구적인 역할이나 또 하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 섹시한 여자라고 하면은 자신이 바로 생각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 타이틀적인 이미지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혜경 배우는 이건 아닌데 나 자신이 하기에는 정말 아닌데 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남자 배우는 아니 남자 배우가 아니고 이제 이 극작가는 여러 가지 역할을 계속 제안을 하지만 그 제안하는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오히려 규제시키고 규제라기보다는 하나의 타이틀을 구속시키고 억압시키는 그런 역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역할들에 대해서 이 배우가 끝내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이제 극작가는 너 왜 그래? 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고 이제 그게 끝이 나는데 네,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 객석에서 그 막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각자 객석에서 몸서리들 치고 계시더라고요. 네, 뒤에서 지켜보면서 저한테는 그것도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 인물, 극작가라는 인물이 늘어놓는 이야기들이 참 갈수록 가관이죠. 네, 그래서 혹시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 이런 작품을 쓰시게 된 동기나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사실 질문지를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기를 제가 많은 동기들이 있지만 일단 크게 두 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실 이제 그 질문지에서 특별한 계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 내가 일상에서 이제 저도 이제 공연을 하고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이제 제가 공연을 하건 일을 하건 일상에서 만나는 이제 의례적인 일들 그냥 평소에 사소하게 지나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다 쌓아놓고 보니까 이제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이제 그거를 글로 토해낸 게 이제 필모그래피라는 10분짜리 이제 글이 됐는데 진짜 약간 두서없이 얘기하면은 처음에 이제 필모그래피가 이제 10분 기록 올라간다고 하고 제가 연출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연출님이랑 이제 우스갯소리로 던진 말이 이거 희곡이 아니라 수필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수필이라는 게 저 자신의 수필이 아니라 이제 하여튼 강윤지 연출님의 수필, 또 이제 같이 연기해주신 혜경 배우님의 수필, 여성 창작자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의 수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쓰고 나서 제가 이게 사실 쓴 지는 좀 됐거든요. 지금 2018년에 올라갔는데 생각했던 건 2016년이어가지고 그때는 좀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내 얘기인가? 이 생각을 이제 맨 처음에 썼을 때는 했어요. 2016년에.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다른 여성 저랑 같이 하는 동료분들이랑 얘기하면 할수록 이게 내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계속 보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나의 얘기가 아니라 모두의 얘기면은 이게 하나의 나만의 수필이 아니라 많은 여성 물론 제가 대변하기엔 좀 그렇지만 많은 여성 창작분들의 대변이 되는 수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상 이제 공연을 보러 왔더니 사실 제가 썼던 텍스트보다 오늘 이제 올라갔던 공연이 보다 직접적이고 약간 더 적나라하고 강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텍스트 내에서는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표현이나 뭐 그런 표현을 직접 쓰지를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쓰지 않았는데 와서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배우분들이 이 텍스트에 많이 몰입을 해주시고 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계기는 이거는 희곡이기 전에 수필이다,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글을 쓰는 이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얘기보다 제가 뮤지컬을 되게 좋아해요. 뮤지컬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보러 자주 다니는데 볼 때마다 이거 나도 나중에 해보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친구랑 계속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야 근데 왜 해보고 싶은데 남자 역할을 해서 못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게 해서 그래 이거 너무 역할이 약간 여자분 부족하다. 이게 두 번째 계획이었고 세 번째는 이 두 번째에서 연결이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제가 대본을 하나 썼어요. 근데 썼는데 일부러 성별을 표기하지 않고 썼어요. 성별을 표기하지 않고 쓰다가 중간쯤에서 이제 그 대본을 이제 성별이 나오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보여줬더니 보신 분들이 다들 중간쯤에 이거 남자 아니었어? 이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근데 저도 글을 읽을 때 사실 대부분 보면은 저 자신부터가 글을 읽으면 당연히 남자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봐요. 그럼 한참 보다가 여자네? 이런 경험이 저도 두세 번 있었고 이번에 실제로 제가 제 대본을 보면서 10명한테 보여줬는데 10명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건 어쩌면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이제 이 생각으로 제가 필모그래피를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면서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게 오늘 공연을 보시면서 많이 공감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보면서 이렇게 약간 불편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불편을 가지고 제가 약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게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지 누가 들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문제가 이상한데 별거 아닌데 라는 취급을 한대요. 내가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 거죠. 약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말이 앙뚜아네트가 물론 이제 그분이 이런 말을 실제로 한 적은 없는데 옛날에 만화에 나왔나? 그 뭐지 백성이 뭐지 막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니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는데 걔네는 왜 그래? 이제 이런 표현을 물론 그분이 실제로 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앙뚜아네트라는 인물은 정말로 말 그대로 나는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나는 이 문제를 모르니까 자기는 편하게 던졌지만 막상 아래에 있는 그 문제가 실존을 했잖아요. 실존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혁명이 터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원하는 이제 그 주제는 오늘 이 글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불편함이 내가 이 문제의 실존을 몰랐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인가 아니면 어떤 곳에서 느끼는 불편함인가를 좀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으로 준비해온 게 대본으로 읽었을 때는 수지님과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화를 강하게 내거나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얘는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보냈는데 오늘 공연 버전을 보니까 조금 더 다른 결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시차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뚝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김봉우가 이제 소위 말을 해서 끝발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여성 배우 이 사람도 이제 여성 남성을 떠나서 연극계에서 일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소위 말해 탑급이고 끝발이 있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 반응을 했다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나는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도 있고 또 동시에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 엄청 높은 연예계 누가 와가지고 저를 막 혼내다가 야 근데 나 내가 한 자리 할래? 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제가 탑급 스타가 될 수 있어요.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으면은 사람인지라 욕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오늘 희경 배우님은 이제 표현을 하고 갔지만 당시에 제가 쓸 때는 그냥 인간이니까 나보다 이제 끝발이 있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는 걸로 참았다기보다는 말을 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한 모습을 썼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제 혜경 배우님 표현해 주신 것도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제가 쓴 것도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사실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 내가 진짜 억울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다거나 뭐 권력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제 극 속에서 나오지만 이제 극작가 이재남이 야 남자들은 이렇게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거 다 참고 하는 게 이게 인간 서사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막상 여성은 그런 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성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인간이니까 말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참는 이 사람이 여성 배우라서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다고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인생 소개서를 써주신 연지아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말씀드립니다. 인생 소개서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이승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인생 소개서를 제출하는 것을 가정해서 글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의 시작은 그 인생 소개서를 같은 내용으로 작성을 한 두 사람이 등장하고 그 두 사람이 이게 진짜 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게 흐름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사실 내가 제출했던 그 인생 속에서는 진짜 나의 인생을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획일화된 어떤 자기소개서의 전형적인 이런 스펙을 적었던 게 아닌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진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솔하게 인생을 적어나가는 걸로 마무리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 자기의 진짜 인생, 그러니까 스펙이 아닌 자신의 진짜 인생을 얘기할 때 되게 소소한 추억들로 자기 인생을 설명하거든요. 퇴근하고 나서 먹는 맥주가 너무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학원에서 기타 학원에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잘 보이고 싶은데 안 됐고 뭐 이런 추억들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따뜻한 마지막엔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극 중에 작가님이 쓰신 극 중에 보면은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물인 B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감독관한테 의자를 갖다 주는 인물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 실패했을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걔는 실패한 인물로 등장을 시키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약간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항상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잡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D라는 인물도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인물로서 좀 등장을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라 하면 그 이승에서의 어떤 틀을 저승에 가는 길목에서까지 깨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 스스로 틀을 만드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질문을 해주시는 거를 보고 제가 생각했던 건 얼마 전에 대전에서 휴마가 이렇게 자유를 얻었지만 결국 그 동물원 안에서 수풀에서 있다가 이 사살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물들한테도 자유롭게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원 안에서 갇혀있는 휴마처럼 그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D는 그런 인물로서 의자를 갖다 주는 의무적인 인물을 생각한 게 같습니다. 사실 그 틀을 깨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오늘 공연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배우님들이 되게 잘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막 보면서 약간 응원하는 마음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건데요. 사실 아까 다 받으셨죠? 본인 인생을 소개해달라는. 네, 그래서 작가님한테 제가 작가님의 인생을 그럼 소개해주세요라고 질문을 보내드렸어요. 네. 사실 받고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왜냐면 인생을 소개한다는 게 사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28살밖에 안 돼서 이게 내 인생을 소개한다는 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해봤는데 뭔가 저는 계속 하고 싶은 걸 찾는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학생증이 3개거든요. 대학을 3번째 다니고 있는데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던 것 같고 그 해왔던 것의 결론은 사실 연극이었는데 되게 웃긴 게 글을 쓰고 연출을 하면서 또 어떤 하고 싶은 걸 찾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하고 있는 건 제가 이제 연출하는 극에서 음악 감독을 맡게 되었고 또 그거 말고도 집에서 어떤 취미를 또 하고 싶다, 취미생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프랑스 자식 키트를 주문했어요. 되게 뭔가 그런 소소한 것들을 좀 즐기면서 살고 싶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게 뭐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사는 게 좀 인생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작가님은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저희가 원래 예정된 시간이 좀 있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이렇게 저희끼리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야기할 자리가 사실은 창작자들한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걸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손 드셔서 마이크가 아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육성으로 가는 사실까요? 네. 네, 들리시나요? 오늘 저기 작품들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여기 선정되신 또 대화를 작가님들도 너무 작품들이 너무 멋지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가 자발적 멸종의 노영주 작가님하고 필모그래피 배시현 작가님에 계신 두 분 작품을 오늘 어쨌든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짧은 질문, 작품이 너무 그리고 뛰어난 것 같고 여쭤보자면 일단 자발적 멸종의 노영주 작가님 작품 보니까 되게 좀 너무 인상 깊고 재밌었어요. 되게 그리고 제목부터 너무 강렬하고 근데 보다 보니까 제목하고 작가님이 가진
성향이 반대라는 것도 느꼈고, 이게 지금 헐리우드나 전체적인 오랜 스티븐 스필버그의 AI라든지 블레이드 러너라든지 오래된 그 디스토피아적인 SF의 고전 대가들이 지향해오던 어떤 원작, 헐리우드의 원작 소설들의 지향점이나 에일리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 오히려 노현주 작가님의 노현주 작가님이 그 반대 방향을 역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좀 일본 작가님 느낌도 이게 약간 좀 제한된 어떤 죽음과 끝을 끝없이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느낌도 좀 받았고, 그러면서도 좀 인간이 어쨌든 욕망이 그렇게 미련과 집착이 우주를 건너서 화성에 집착을 하고 어떻게든 지구를 버리면서까지 살아남으려는 이야기들이 주인데, 작가님은 어쨌든 작가님의 작품이나 제목이나 등장인물들의 모습들은 짧았지만 참 뭔가 예쁘고 정갈하고 너무 우주와 지구에게 마음씨가 너무 예쁜 느낌, 인간답지 않은 판타지적인 공손함을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비슷한 작가를 제가 하나 떠오르는 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파피용 느낌도 났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설국열차의 어쨌든 프랑스 원작 작가나 그런 것도 막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는 이런 괴물 같은 모습도 살아야 되지만 작가님은 우리 조용히 방 뺍시다 이런 생각의 역발상의 패러다임을 갖게 된 게 상당히 헐리우드 작가들이 못하고 있는 건데 재밌어서,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어떤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나 혹은 어떤 자기의 어떤 SF적인 어떤 대가 작가의 선배가 자기가 좋아하는 탐닉해오던 어떤 영향을 받은 분들이 계셨는지가 있습니다. 먼저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공손한 캐릭터는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일단 사실은 제가 SF 이걸 썼을 때 SF라고 생각을 조금 안 한 게, 저는 그러니까 말로만 2087년이지 모든 게 다 현재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썼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SF를 막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해서 어떤 SF에 이렇게 영향을 받으신 분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저는 조금 그리고 너무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그런 할리우드의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구에 운석이 떨어져서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둘이서 살아남았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인류를 보존해야 돼서 사랑에 빠지잖아요. 항상 할리우드에서는. 근데 저는 의문인 거예요. 그냥 죽으면 안 돼? 아니 왜 굳이 그 둘이 인류를 보존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사실 사랑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사실 되게 웃기잖아요. 사랑해서 애를 낳으면 그럼 그 애들은 누구랑 또 누구랑 어떻게 인류를 어떻게 보존한다는 거, 사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깔끔하게 병 빼고 우리는 가자, 이게 더 좋은 인간으로서 더 존엄성을 갖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 작품을 그렇게 이쁘게 써줬다고 생각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만 이걸 썼을 때 좀 이런 느낌을 썼거든요. 다 우울하고 기분 나쁜데 작가님 몰라 그냥 끝내 이런 느낌으로 써버려가지고, 저는 살짝 그런 느낌으로 썼고, 어떻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헐리우드나 미디어에서 주는 압박감 같은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포기하면서도 인간은 그때 오히려 조금 더 행복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모순점을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배시현 작가님께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다른 거 하셔야 되니까, 힐모그래피의 배시현 작가님 작품도 아까 봤는데 너무 웃기고 재밌고 영화적이고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품 그 자체로도 어쨌든 너무 완성도가 있었지만 그냥 문득 이거는 상상하는 여지를 한번 가지고 질문하는 건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 선배 극작가가 어쨌든 진짜 종지부를 체리를 얻는, 그래서 심파할래 창녀 역할을 할래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끌고 가다가 던졌을 때, 그때 이제 긴 시간으로 이제 적막감이 흐르면서 그 여자 주인공이, 그때 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를 치면 권총을 꺼내고서 권총을 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어쨌든 이런 사회 문제나 이런 이야기들을 어법으로 치면 어쨌든
뭐랄까 이래 했었지 않느냐고 보여진 것 이상에 만약에 그녀가 무언가를 뭐 이렇게 막 입 밖으로 뭔가를 내고 싶어하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감정이. 근데 그거를 차마 그러지 못했는데 그걸 만약에 입 밖으로 낸다면 권총이 발사된다면은 분명히 이제 발생된 비극이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다가 다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의 장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은 작품대로의 어떤 이미 나온 자식은 이제 작가님의 이런 선택이시고 결과인데 작가님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스텝이나 관객들에게는 오늘 발표는 안 됐지만 그녀가 뭔가 품고 있었던 마음이나 생각이나 발사되지 않은 총알을 주시면 발사되지 않은 총알을 차마 여기서 일단 육두 문자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을 만약에 이제 극작가한테 던졌으면 진짜 야 표현은 못하겠지만 너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뒤를 이어서 쓸 수 있고 이제 이게 하나의 스타트가 된다면 제가 그 개그우먼 중에 안영미 씨가 한때 되게 이제 엄청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좋은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약간 성인 드립 이제 성인 농담을 이제 그동안 여성 개그우먼이 잘 하지 않았던 이제 이런 성인적인 농담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분이 되게 이슈가 되고 사실 저도 이제 이분을 보고 그래요 우리도 그럼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분 보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글을 저희가 이제 더 길게 쓰고 말씀대로 브릿지가 돼서 한다면 이제 이 친구가 다 진짜 뭐 해라 야 내가 한번 해볼란다 해서 밑바닥부터 진짜로 그냥 인간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자기가 직접 자기 필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조금 생각했습니다. 네,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네. 한 분 정도만 더 혹시 있으시면. 네. 아니면 작가님들도 서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사실 관객분한테 저는 사실 아까 인생설계소 끝나고 이렇게 나눠주셨다는 거에 대해 좋은 방법인데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관객분들 제 작품 본 관객분들한테 자발적 멸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그러니까 현장 즉석 투표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찬성이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아니 이게 근데 공연을 안 보셔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기 힘들 바에 우리 자발적으로 간을 뗍시다. 이런 건데 혹시 찬성하시는 분들. 네. 작가님들 다 찬성하시네요. 그럼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 네. 되게 의외인 분이 한번 드셔서. 네. 혹시 반론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왜 반대? 네. 계속 열심히 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지체가 되어서 오늘 대화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주신 관객분들 덕분에 오늘 페스티벌 첫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내일은 또 둘째 날 페스티벌 이 프로그램들이 꽉 차서 네, 대기 중입니다. 저희는 아마 내일 마지막 코너에서는 지금 이런 자리랑 조금 더 다른 수다 자리를 마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